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0시까지 지금 전체회의까지는 남아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국격이 정말 추락을 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말 과거 후진국의 모습, 예전의 대한민국의 모습, 그 군부 독재 때 모습으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의 상황, 우리 국격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좀 늦게 전화를 주셨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예. 사실 저는 직업이 국제정치평론가니까 그렇죠. 네, 비상계엄 선포되자마자 외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언론들이 흔히 이제 우리 언론들이 알아서 잘 비판할 부분을 비판을 해주고 짚어줄 부분을 짚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걸 그걸 용기 있게 못할 때는 외신의 입을 빌어서 그렇죠. 외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거기에 묻어가는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유독 이번에 그런 외신을 이제 빌리는 보도들이 우리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 언론인데 외신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외신 보도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오마이TV가 이 계엄 선포됐을 때 발빠르게 생방송을 하면서 네. 그 내용도 특히 안기령 이 민주당 대변인이 이 총불을 잡고 또 이 군인이 안기령 대변인한테 총불을 겨누는 이런 모습들 이런 영상들도 뭐 CNN에 이런 데 이제 저희가 제공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외신도 이제 오마이TV를 주목을 하면서 현장을 봤고 또 현장을 보면서 외신도 외신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사실 이 깨어 있는 저희 또 오마이TV를 보시면서 또 외신도 많이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외신들이 인용하는 네. 언론이 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외신들이 인용하고 있는 오마이TV 여러분들 네. 많이 주목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그 네. 외신 보도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외신에서 음. 칭찬하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들 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읽는 그 내용들 속에 숨겨진 함의가 무엇이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국제관계의 어떤 단면들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의 뭐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무부 부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보도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열해주면 그냥 비판적으로 얘기 하나보다 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보도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뭐 인용 보도는 계속 쭉 뭐 뉴욕 타임즈 뭐 이게 유수의 언론들에 대해서는 쭉 뭐 번역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함의, 진짜- 시그널, 메시지. 메시지 그걸 이것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외신들이 일단은 탄핵 표결 무산 뭐 계엄 해제가 된 것은 정말 민주주의 작동했다라고 평가했는데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외신들은 일단 외신의 보도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일단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 보도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자기네 특파원이 있어도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 또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속보로 처리할 때는 우리 언론을 주로 인용 보도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꽝. 근데 그 사이에 뭘 하냐면은 특파원을 보내거나 또는 본인들이 연결할 수 있는 인맥들 예를 들어서 기업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연구자 뭐 네. 이런 사람들 또는 한국 내에 있는 프리랜서 뭐 외국 기자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 인맥을 다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떠냐?
특파원이 있으면 너무 좋죠. 특파원이 바로 그 자리로 가면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뭘 하냐면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실시간 업데이트로 보도를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받아 써도 되는 내용이고 여기서 분석을 해서 그냥 분석 기사만 내도 되는 정도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로 처음으로 또다시 실시간, 그러니까 라이브 업데이트 상황이 벌어졌어요. 홈페이지 첫면에 예. 지금 현재 라이브 상황으로 해서 한국에 이런 상황 벌어졌다. 몇 시 몇 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몇 시 몇 분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계속됩니다. 오. 이거는 외신들도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고요. 그 와중에 그럼 뭘 하느냐. 만약에 인근 국가에 특파원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는 거죠. 현장으로 그러니까 보냅니다. 우리가 뭐 이른바 CNN 이런 데서 보듯이 네. 그때 보면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외신, 그러니까 외국 상황, 전쟁 상황 이런 거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그런 상황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예. 거죠. 이태원 참사 때도 홈페이지마다 다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하면서 시간 단위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엄청 많은 나라에서 직접 기자들이 왔거든요. 네. 자, 그 이후로 사실 한국에 생각보다 많은 특파원들이 있습니다. 외국 언론의 특파원들이 그래요? 상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외신 기자들을 따로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 정도로 많았고, 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외신들이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가 왜 그랬냐면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홍콩이 이제 중국화되면서 거기 국가보안법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이제 언론들이 탄압을 받다 보니까 거기 또 이제 특파원으로 있던 외신 기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내부에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당분간은 아마도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상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는 걸 사실 비상계엄 선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계엄령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주류 언론의 기자들에게는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계엄령이 어디서 발동이 됐냐면 크게 국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가 벨라루스라는 곳이 있어요. 루카센코 대통령이라고 원래 이제 벨라루스가 소련에 속해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네. 그때 대통령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몇 년을 지금 30년을 예. 대통령을 하는데 그래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루카센코가 본인이 연임을 했다 이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내가 이만큼을 얻었어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네. 반대 진영에서 이거 부정선거야 말도 안 돼 이러고 시민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당신 독재자다. 나왔는데 갑자기 군이 장갑차 탱크를 몰고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군요. 계엄령이 선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 유럽이나 주류 언론의 머릿속에 계엄하면 계엄하면은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군인들이 장갑차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민주진영 사람들이 다 해외로 망명을 하는 상황이었고 유럽에서 하루가 멀다고 루카센코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푸틴을 등에 업고 루카센코는 지금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국제사회에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깜짝 놀랐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그 한국이 맞나가 그러니까. 자꾸 물어본다는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저는 옛날 사람이라 예전에 외국 친구들 사귀면은 네. 외국 나가면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우리- 사우스야라고.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질문을 안 받게 된 시점이 있어요. 우리 한류가 막 붐을 일으키고 할 때 당연히 사우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계엄령이 발동이 되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또다시 야, 사우스 맞아? 사우스야? 근데 애들이 근데 정말 리얼이냐? 근데 그다음에 근데 왜? 너네 한국이 왜?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K 컬처, 그렇죠.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그 문화에 흠뻑 빠져 있는데 뭐 그렇죠. BTS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서 계엄이라니? 그래서 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한국하면 우리와 같은 선진국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그런 나라의 계엄령이라는 그런- 게 가능해? 그렇네, 그런 충격이 있었겠네요. 정말 그래서 영국의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네. 계엄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계엄령은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예. 한국에서 계엄령이 발동이 됐는데 이 계엄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간부로 모든 헌법적 절차가 멈추고 뭐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가 다 멈춘 상황에서 군인들이 모든 정권을 운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다음 드는 의문이 근데 왜 한국이요? 그 정도로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신들이 되게 발빨랐던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언론들은 자꾸 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아이 국회의원 누가 그랬대. 계엄 사령관이 그랬대. 국방장관이 그랬대. 이런 식으로 따옴표 헤드라인부터 네. 시작해서 그냥 계속 그들의 말을 그대로 써주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보 위주죠, 사실은. 속보만 보고 끝. 그러니까요. 근데 외신들은 네. 다음 날 4일부터 시작해서 분석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거죠.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190명의 의원들이 전원 찬성으로 이 계엄령을 무효화시킨 것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국회로 모여가지고 계엄군들과 실질적으로 맞닥뜨렸던 네. 부분들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프레지던트 윤이 왜 계엄령을 선포를 했느냐, 그 이면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 낮은 지지율. 왜 낮은 지지율이냐? 네. 저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요. 일본은 실시간으로 본인들의 방송을 끊고 생중계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로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윤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다. 왜냐하면 영부인과 관련된 엄청난 부패와 스캔들이 굉장히 그걸로부터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많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 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느냐.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라인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은 봐주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숙청이라든지 예. 또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향해서도 굉장히 언론 탄압을 많이 하고 네. 자신에게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를 못 견뎌. 뭐 이런 얘기를 다 써요.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씁니다. 정말 깊이 있게 보도를 하네요. 네. 일본 언론이 지금. 일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사히 신문은 그 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은 애주가로 알려졌다. 지난번 기시다 전 총리와 네.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의 큰 소리가 나고 나서야 그 자리를 멈출 수 있었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본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 야, 얘 이런 애니까 이런 애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얘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전을 짠 거죠. 뭐 일본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권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 일본이 되게 저는 정말 일본 언론들조차도 간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윤석열을 비판하는 그 내용들 일찌감치 일본을 방문한다고 할 때 또는 한일 관계를 뭐 윤석열이 뭐 좋게 만들려고 한다 뭐 이딴 얘기를 할 때는 입도 뻥끗 안 하던 부분들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네. 이들이 신경 썼던 건 저는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신경 썼던 건 뭐냐면은 네. 윤석열이 너무 앞서가서 한국 내의 반일 여론이 커질까봐를 걱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똑똑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본인이 보폭 조절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전 일본이 너무 좋아요 이러고 성큼성큼 달려오는 게 일본 입장에서 너 잘한다 할 수 없는 게 네. 저렇게 보폭 크게 다가오다가 쟤 우리한테 달려오는 게 보이면은 한국 국민들은 그거 싫어할 텐데 그래서 그걸 견제하고 그걸 사실은 굉장히 조언하는 보도들도 많았단 말이죠. 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걱정한 건 그거예요. 당연히 우리 위주로 돌아가는 거 맞는데 윤석열이 좀 알아서 잘 기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눈치가 없고 멍충해가지고 그런 거 안 보고 오히려 네. 한일 관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누가 쟤를 좀 말려라. 그런 네. 생각. 그러니까 일본이 참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 지금 시작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 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엄단하여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 범죄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 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여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래야 합니다.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 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정치권의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진영 논리와 이에 기반한 상대방 악마화, 보복 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며 상대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 논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신두름 이후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아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구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악마화와 보복 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내야 합니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 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인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둘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선배 동료 정치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말 보기 싫은 정치겠지만 그렇더라도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번 이 탄핵 표결에서 표결에 참여를 했지만 자신은 반대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김상욱 의원, 울산 남구갑 지역구 의원인데요. 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은 주말에 있을 탄핵 표결에 찬성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네.
저는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음. 김상욱 의원이 빠져나와가지고 투표장에 온 그 순간에 네. 국회 앞에 있었거든요. 아, 그때 사회자가 음, 김상욱 의원이 투표장으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정말 환호성을 질렀어요. 너무 환영하고. 네. 근데 그 시민들의 등에 칼을 꽂았던 분이잖아요. 뭐 결과로 네. 보면은 예. 반대했던. 저는 예전 같았으면은 바람직하고 이런 모습 음. 여당 의원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네. 정말 희망을 섣불리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도 당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나이브하게 우리는 쉽게 용서하고 받아주고 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런 얘기들 네, 자기네들끼리 이미 했었어야 되고 자기네 그 의원 총회 현장에서 격렬하게 저런 얘기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저는 왜 시민들께 사죄부터 하지 않는지 시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되고 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네. 마치 그래요. 또 하나의 영웅놀이처럼 느껴지고 죄송합니다. 저 좋은 얘기가 안 나오네요. 앞으로 지켜볼게요. 예. 앞으로 지켜보고. 앞으로 계속 네. 지켜보면서 그 김상욱 의원에 대한 평가를 좀 저는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뭐 유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대통령의 사죄와 하야를 요구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 탄핵에 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평론가님. 네. 다시 이제 탄핵으로 돌아보면 탄핵 표결이 부결됐고 사실 이제 계엄 상황에 대한 그 충격, 그다음 그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하는 과정이 잠깐 있었는데 탄핵 표결은 주말 사이에 또 부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표결 자체가 불성립됐죠. 불성립된 거를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외신들은 다 짚었어요. 미국 그래요? 언론들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들, 일본 언론도 어떻게 짚었습니까? 다 짚었습니다. 뭐 예. 실제로 예.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그 얘기를 했어요. 탄핵 회피를 위한 대통령과 여당의 막판 합의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 지금 이렇게 민심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당은 그 민심을 외면했다.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그렇게 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혼란스러움과 국민들의 어떤 공포가 아니라 진보 정권이 돌아오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 네. 뭐 이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위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위헌적이고 헌법적이고 시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차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큰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분노에 차서 하는 얘기들이 네. 외신에 하나도 모르고 디테일한 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요. 그런 얘기까지 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미국 언론이라든지 미국 정부 반응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 그동안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입만 열면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함께 손을 잡고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대만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자유, 민주주의 이런 가치 뭐 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그 얘기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미국 주류 언론은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지금 엄청난 분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당선자 측은 계속 그랬거든요. 야 바이든 너 맨날 그 손잡고 네가 잘하는 말 있잖아. 근데 너 이번에 되게 무능했네?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이 지금 뭐 했니? 이런 반응이 나올 게 뻔하단 말이죠. 지금 트럼프 당선자는 자기 입으로 직접적으로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 인수위 측과 우리 측이 우리 정부의 고위 측이 어떻게든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줄을 이렇게 대려고 하니까 그 인수팀의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니 한국의 죽은 정부와 대화할 필요가 있나?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그때 보자고. 그래요?
네.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리고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포린 폴리시가 네. 4일날 바로 이거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다. 어떻게 이토록 뻔뻔스러운 쿠데타를 할 수 있나라고 비판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언론의 생각 아니야? 아니요. 네. 미국의 포린 폴리시라든지 디플로맥 같은 그런 게 소위 외교 전문지들의 의견은 미국 정부의 주류 의견과 그러니까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액면 그대로 뭐 얘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라는 건 여러분도 다 보고 계시니까 도대체 그게 뭘 가지고 있는지 뭘 의미하는지 시그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첫날 미국에서 나온 미국 정부의 반응은 그거죠.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무조건 앞에 그 얘기했죠. 사전 통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전 통보 없었다라는 건 미국이 우리한테 감히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 이거에 대한 일차적인 빡침입니다. 예, 분노예요. 그다음 우리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일 날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포린 폴리시가 이거는 친위 쿠데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대한민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잘 운영되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예,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냥 잘 해야죠라고 원론적인 말처럼 받아들이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하필이면은 앙골라 순방 중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앙골라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물어봤죠. 물어봤겠죠. 예. 그랬더니 바이든이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어. 브리핑을 보고 알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미국이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미국도 모르게 했군요. 네, 커트 캠벨 미 예. 국무부 부장관이 거기는 국무부 이제 2인자죠. 서열 2위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우리 몰랐다. 우린 정말 몰랐던 정말 몰랐다. 거. 예. 정말 몰랐고 우린 여기에 반대한다. 그리고 프레지던트 윤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 오판을 했다. 오판을 했다. 그리고 예. 이거는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었겠죠. 아니 근데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는데 이러면 미국의 정보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미국 정부는 진짜 뼈저리게 아픈 부분이죠. 그렇죠. 딱 그렇죠. 뭐라고 몰랐다고 커트 캠벨이 하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예. 해요. 우리 쪽이랑 대화하는 애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내란숙의 윤석열이 8월 말부터 열심히 골프장을 다녔잖아요. 네. 그것도 군 골프장을 다녔습니다. 자, 청와대였다면 어쩌면 도청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용산으로 옮기면서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게 도청당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기밀 문서 유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 과연 이 얘기를 내부에서 했겠느냐? 안 했다는 거죠.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죠. 골프를 친 게 아니라 실제로 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군 골프장이라는 장소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왜냐하면은 예. 일단 건물들이 큰 건물들이 주변에 있으면 다 도청이 되거든요. 내가 그 건물 안에 있지 않아도 도청이 됩니다. 예. 그리고 왜 그 CIA가 하는 수법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도청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수대 같은 데 앞에서 얘기를 해요. 또는 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맞아, 만나요. 거기서 만나고 막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소음이 엄청나게 아하. 발생을 해야지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안 들어갑니다. 오피스나 이런 데는 조용하니까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리고 큰 건물이 옆에 있으면은 네. 내가 밖에 있어도 밖이 조용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여름부터 해서 빈번하게 골프장 간 이유가 저는 이걸 의논하기 위해서라고 이른바 이제 계엄 내란 네. 모의를 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하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 측에서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와 네.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압박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압박이 지금 계속되고 지금 있을 것이다.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있고 있고 예. 미국이 가장 열받았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제재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죠. 지금 미 대사관의 비자 업무 어떻게 됐죠? 다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은 사실 비자 인터뷰 받으려고 사람들 한 달 이상씩 그럼요. 줄 서 기다리거든요. 있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가 다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관한테는 어떤 지시가 떨어졌냐면 일단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보내지 마라. 재택근무 위주로 해라. 그리고 예. 주한미군한테는 아직 이 계엄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요망. 주의 요망. 네, 이런 지시가 다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외신의 보도나 아니면은 이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 그냥 1차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함의를 담고 있고 그럼요. 특히 미국이나 미국 주류, 미국 제가 자꾸 미국 주류라고 표현하는 예, 예. 게 뭐냐면은 이번 미 대선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미국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에요. 그렇죠? 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9월 말에 일찌감치 해리스 지지한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포스트도 원래는 네. 민주당 지지지만 이번에는 발 뺐어요. 이번에는 발 뺐거든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보도들은 폭스뉴스를 거의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다 민주당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하고 거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 발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식통이라고 하면 민주당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미국 민주당 정부와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계속 어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물밑에서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미 연합 사령부부터 시작해서 네. 미 대사관 그리고 주한미군 통해 전방위적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와 비슷하게 정치 아웃사이더예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기존의 외교 문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엄청난 불확실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원래 안 통한다. 말도 안 듣고 듣지도 그렇죠. 않고. 그렇죠. 예. 원래 미국 쪽 말을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원래 정치인들은 어느 정도 하거든요. 예. 다 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말조차 통하지 않고 야, 그게 진짜 리스크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리스크죠. 북한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야,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면도 또 국민 주권 행사라는 면도 있지만 그러면서 탄핵이 빨리 돼야 돼야 되는 진국 거죠. 정지가 돼야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미국은 온갖 걸 다 걱정을 하는데 특히 하나가 혹시라도 소요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뒤에서 준동해가지고 시민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모두 막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럼요. 행위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보장해줘야 되는 된다. 거죠. 시위 보장해줘라라는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예. 이것까지 걱정하는 와, 쟨 진짜 또라이라서 저 새끼는 정말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격한 발언이 나오는데. 예. 네, 아니 예. 오죽하면 정부 차원에서 시위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는 하나만 하잖아요.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군통수권자가 윤석열이고 그래서 그리고 경찰도 그래서-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소요 사태를 또 유도하는 게 아니냐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그 언론들이라든지 뭐 BBC라든지 이런 언론들이 제일 먼저 질문했던 게 그거잖아요. 네. 자, 지금 현재 그러면 국구 통수권을 비롯해 가지고 국정 운영 책임자 누굽니까? 아, 그 질문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아직 네. 해결이 안 됐다. 그거 하나로 정말 다 평가가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계속 내란이 진행 중이다. 내란 그럼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고 계속 지금 보도를 내는 이유가 저는 네. 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압박이에요. 물론 기존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압박으로 느낄지도 의문입니다만 네. 이거 원래 압박입니다. 근데 이런 시그널을 못 느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답답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근데 이거 시그널입니다. 완벽한 시그널입니다. 네. 시그널 네. 잘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국회 국방위의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군인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 군의 역할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기획해 왔는지 하나하나 국회 국방위에서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상황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뭐 외신에서 보면 이거 하나만 다 짚고 넘어가죠. 경제 상황 있지 않습니까? 경제, 대한민국 경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젠가요? 보도 보니까 뭐 GDP 킬러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던데 외신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죠. 포브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임을 입증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이 네. 한 이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는 5,100만 명의 국민들이 서서히 치르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너무 지금 무섭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얘기 정말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일단 뭐 정치 외교적으로 외교 일정이 지금 다 스탑이 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느 나라도 한국의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생각 안 합니다. 한국의 외교 쪽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곧 물러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스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경제도 잠깐 스탑했다 가시죠가 되나요? 안 된다는 그래서 거예요. 매일 시장이 열리고 또 환전도 해야 되고 환율도 봐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신인도 자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게 되면은 네. 기업을 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식 시장이 막 엉망이 됐어요. 네. 환율이 이만큼 올랐어요의 숫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 삶을 위협하는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이번 주말 탄핵 표결 결과 어떻게 될지 또 거기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한번 문희정 평론가 모셔가지고 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방이 저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평론가님 오늘은 좀 빨리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